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6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고 현실적인 문제들도 정리해야 하고요. 그리고 장례식장도 미리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너무 비싼 곳 말고 적당한 곳으로 예약해두면 어떨까요? 75세 박정수 할아버지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자식들에게 알렸을 때 돌아온 첫 번째 반응은 걱정이 아니라 재산 분할과 장례식 비용 계산이었습니다. 아버님, 재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되시나요? 미리 알아두고 계획을 세워야죠. 상속세 문제도 있고요. 50억 재산을 가진 아버지의 시한부 선고에 자식들은 계산기부터 꺼내들었죠. 하지만 박정수 할아버지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할아버지는 돈에만 관심 있는 자식들에게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자식들이 보여준 충격적인 본 모습과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75세가 된 박정수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건설업에 종사해서 작은 회사를 키워 제법 큰 기업으로 만들어냈죠. 지금은 은퇴해서 서울 강남의 대저택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따로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45세로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둘째 딸 지영이는 43세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막내 아들 성민이는 40세로 회사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결혼해서 각자 가정이 있죠.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홀로 식사를 준비했어요. 예전에는 집사나 가사 도우미를 두기도 했지만 이제는 혼자 있는 게 더 편해서 필요할 때만 부르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인가 했더니 큰며느리 수진이가 서 있더군요. 42세인 수진이는 결혼 후 계속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어요. 아들 민호 월급만으로는 부족한지 종종 용돈을 받으러 오곤 합니다. 어서 들어오라고 했더니 수진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거실에 앉았어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라고 물어봤지만 급한 일이 있다며 사양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명품 가방을 하나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는 가방이냐고 물어보니 800만 원이라고 하네요. 저야 돈이 없는 건 아니지만 가방 하나에 800만 원이라니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님 돈 많으시잖아요. 저희가 이런 거 하나 사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어요. 사업을 할 때도 불필요한 지출은 하지 않았죠. 하지만 자식들과 며느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800만 원을 건네주었어요. 수진이는 돈을 받자마자 급하게 일어서더니 고맙다는 인사도 대충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뭔가 허탈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돈을 받으러 온 것 같았거든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명절이나 생일 때를 제외하고는 연락조차 잘 안 해요. 며칠 후에는 둘째 딸 지영이가 왔어요. 지영이는 사업을 하다 보니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면이 강합니다. 이번에는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며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빌린다고는 하지만 언제 갚을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이전에도 몇 번 돈을 빌려간 적이 있는데 아직 한 번도 갚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지금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확실히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자식이 사업을 한다는데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결국 또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지영이도 돈을 받고 나서는 바쁘다며 금세 떠났어요. 막내 아들 성민이는 형이나 누나에 비해서는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가끔 안부 전화도 하고 집에 들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성민이도 결국은 비슷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가 부족하다. 집 전세금을 늘려야 한다. 이런 이유로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느 날 저녁, 혼자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지면서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더군요. 며칠 후 성민이가 집에 왔을 때 몸이 좀 안 좋다고 말했어요. 아버지, 병원에 가보세요. 성민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또 관심 끌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더군요.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제가 관심을 끌려고 아픈 척을 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날 밤 혼자 누워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저를 그저 돈 주는 기계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몸이 아프다고 해도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집안에 웃음소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적막해요. 다음날 아침에도 속이 메스꺼웠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모르니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차피 걱정해주지도 않을 테니까요. 병원 예약을 잡고 혼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몇 가지 검사를 해보자고 하시더군요. 피검사, 엑스레이, CT 촬영까지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큰 병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 사이에도 자식들의 연락은 돈과 관련된 것뿐이었어요. 민호는 아이가 사립학교에 진학하는데 기부금이 필요하다며 3천만 원을 요구했고 지영이는 사무실 보증금이 부족하다며 또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성민이도 아내가 성형수술을 받고 싶어 한다며 1천만 원을 요청했어요. 모두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요구했고 제 몸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자식들에게는 정말 돈을 주는 존재일 뿐이구나 하고요. 일주일 후 병원에서 결과를 들으러 갔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박정수 환자분, 검사 결과가 좀 심각합니다. 위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암이라니.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제가 암에 걸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말이었어요.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진행되어서 말기 상태입니다. 수술로는 완치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6개월이라고요?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조금 더 연장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어렵습니다.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시는 것이 좋겠어요. 병원을 나와서 차 안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시한부 선고를 받으니 실감이 나더군요. 정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도 없는 일이고 결국은 알게 될 텐데 미리 말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세 자식에게 모두 전화를 걸어서 내일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 자식들이 모두 모였어요. 민호와 수진이 부부, 지영이, 그리고 성민이까지 거실에 앉았습니다. 모처럼 온 가족이 모인 셈이에요. 하지만 분위기는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식들이 웃고 떠들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불러 모으셨어요?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민호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천천히 말문을 열었어요. 너희들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불렀다. 먼저 앉아라. 자식들이 진지해지며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저는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나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다고 한다. 말을 마치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자식들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더군요. 하지만 예상했던 반응과는 달랐습니다. 슬퍼하거나 충격받는 모습보다는 뭔가 다른 표정들이었어요.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세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이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혹시 유언장 같은 건 미리 써두셨나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암말기라는 얘기를 했는데 유언장 얘기부터 하다니요. 민호도 거기에 맞장구를 쳤어요. 아버지, 지영이 말하는 게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죠.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아버님, 재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되시나요? 미리 알아두고 계획을 세워야죠. 상속세 문제도 있고요. 제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아픈 아버지를 걱정하는 말은 없고 재산과 유언장 얘기만 하고 있었거든요. 성민이라도 다를까 했는데 성민이도 형들 눈치를 보며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아버지, 우리끼리 미리 재산 분할에 대해 얘기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요.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반응이 재산 분할 얘기라니요. 그동안 제가 자식들을 잘못 키운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이미 계산기를 꺼내들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대략 50억 정도 되시죠? 3등분하면 한 명당 16억 정도인데 상속세를 생각하면 실제로는 좀 줄어들겠네요. 수진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미리 증여를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세무사랑 상담해 봐야겠어요. 그들은 마치 사업회의를 하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민호는 심지어 노트북까지 꺼내서 상속세 계산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숨겨둔 재산이나 해외 계좌 같은 건 없으시죠? 모든 걸 정확히 파악해야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민호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는데 재산 얘기부터 하고 있냐?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자식들은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화를 내는 게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이런 상황에서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맞아요. 나중에 급하게 하면 실수할 수도 있고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지영이도 동조했어요. 맞아요, 아버지. 우리도 각자 가정이 있는데 계획을 세워야죠. 아이들 교육비도 생각해야 하고 집도 더 큰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재산이 언제 들어올지 알아야 계획을 세우죠. 수진이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6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고 현실적인 문제들도 정리해야 하고요. 그리고 장례식장도 미리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너무 비싼 곳 말고 적당한 곳으로 예약해두면 어떨까요? 장례식장 얘기까지 나오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직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장례식 얘기를 하다니요.
그것도 비용 걱정까지 하면서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식들은 거실에서 계속 웅성거리며 재산 분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방문을 닫았지만 그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정말 계획을 세워야겠어요. 아버지가 6개월이라고 하셨으니까 내년 초에는 상속이 이루어질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미리 상속세 절약 방법도 알아봐야 해요. 변호사랑 세무사 상담 예약 잡을게요. 지영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치료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항암 치료 받으시면 돈이 많이 들 텐데요. 성민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수진이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버님 돈으로 하시는 거죠. 우리가 미리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어차피 6개월 후면 다 우리 거가 될 텐데요. 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위해 살아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자식들이 이렇지 않았는데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 점점 변한 것 같았어요. 1시간쯤 지나서 자식들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우리끼리 이야기해 봤는데요. 민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일단 유언장부터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산을 3등분해서 미리 증여받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지영이도 동의했어요. 아버지, 어차피 우리가 받을 거니까 미리 받는 게 세금 면에서도 유리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병원비도 많이 들 텐데 우리가 각자 분담해서 내면 되죠. 성민이는 조금 조심스러워했지만 결국은 형과 누나 의견에 동조했어요.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 복잡해지는 것보다 지금 정리하는 게 낫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너희들은 내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냐? 제가 소리쳤습니다. 자식들이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버지 걱정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민호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자식들의 본심을 알아버렸어요. 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첫 번째로 한 생각이 재산 분할이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자식들이 돌아간 후 혼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 아이들이 제 자식들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저를 사랑해 준 건 아내뿐이었나 하는 허탈감이 밀려왔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수진이가 혼자 집에 와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아버님이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6개월이나 기다리는 것도 긴 시간이거든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빨리 죽으라고 말하다니요. 그런데 수진이는 더 충격적인 말을 계속했습니다. 아버님이 오래 사시면 병원비도 많이 들고 저희가 신경 쓸 일도 많아져요. 차라리 편안하게 가시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을 것 같아요. 안락사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안락사를 권하다니요. 이런 비정한 말을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더니 수진이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어차피 언젠가는 하실 얘기인데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도 계획이 있거든요. 그 후로 자식들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민호는 아예 제 앞에서 부동산 광고를 보며 새 집을 물색하고 있었고, 지영이는 사업 확장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성민이도 아이들을 사립학교로 전학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모두 제 재산을 받은 후의 계획들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제 장례식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들은 대화에서 알았는데 장례식장은 가장 저렴한 곳으로 정하고
3일장으로 간단히 치르기로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조화도 최소한으로만 주문하고 음식도 가장 싼 것으로 준비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평생 모은 재산을 물려받으면서도 장례식비는 아끼려고 하다니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앞으로 항암 치료 일정을 잡아야 한다면서 담당 간병인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혼자 계시기 어려우니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는 의사 선생님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그러겠다고 대답했어요. 자식들에게 부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오후에 김 간호사라는 분이 집으로 왔어요. 35세 정도로 보이는 차분하고 따뜻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수 어르신. 저는 김민정 간호사입니다. 앞으로 어르신을 돌봐드리게 되었어요. 김 간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첫인상부터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김 간호사는 제 상태를 체크하고 앞으로의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가족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많이 놀라셨겠네요. 김 간호사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해 주었어요. 자식들이 제 병보다 재산에 더 관심을 보였다고요. 김 간호사의 표정이 안타까워졌습니다.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가족들이 충격을 받으면 이상하게 행동하기도 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예요. 김 간호사가 위로해 주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김 간호사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김 간호사는 다른 간병인들과 달리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가끔 자신의 경험담도 들려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평소에 자선활동 같은 거 하셨어요? 김 간호사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 김 간호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박정수라는 분이 오랫동안 후원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어르신이신가 싶어서요. 제가 20년 넘게 후원해 온 게 들켜버렸네요. 사실 저는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어려운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후부터는 꾸준히 고아원에 후원금을 보내왔어요. 아내만 알고 있었고 자식들에게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그런 분이셨구나. 고아원 아이들이 어르신 덕분에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김 간호사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놀라웠어요. 사실 저도 그 고아원 출신이에요. 어르신이 후원해 주신 덕분에 간호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정말 우연한 인연이었습니다. 제가 후원한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가 지금 저를 돌봐주고 있다니요. 세상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간호사는 그때부터 더욱 친근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제가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김 간호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뭉클했어요. 자식들은 저를 돈으로만 보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니요. 며칠 후 김 간호사가 고아원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지금도 그 고아원에는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이 매월 보내주시는 후원금으로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꿈도 키우고 있어요. 어르신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김 간호사의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제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식들에게 주는 용돈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르신, 가족분들이 어르신 마음을 정말 모르시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어르신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셨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들은 제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재산만 남겨주는 ATM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김 간호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계획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자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재산을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쓰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김 간호사는 매일 오셔서 제 상태를 확인해 주고 약도 챙겨 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자식들과는 정반대였죠. 어르신,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김 간호사가 매일 물어봤어요. 자식들은 제 건강보다 언제 죽을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았는데, 김 간호사는 정말 제가 편안하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김 간호사가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 놀이하는 모습, 그리고 제 후원금으로 새로 지은 도서관 사진도 있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이 어르신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해요. 김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 돈이 이렇게 좋은 곳에 쓰이고 있다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준 돈은 모두 사치품을 사는 데 쓰였는데 고아원에 보낸 돈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쓰이고 있었어요.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김 간호사와 고아원 아이들이 제 진짜 가족이었어요. 며칠 후 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지영이가 집에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6개월씩이나 기다리기 힘들어요. 혹시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6개월이 확실한 건가요? 제가 딸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빨리 죽어달라는 얘기나 다름없었거든요. 지영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사시면 병원비도 많이 들고 저희 계획도 차질이 생겨요. 혹시 치료를 포기하시는 건 어떨까요? 항암 치료 안 받으시면 더 빨리 갈 수 있을 텐데요.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딸이 아버지에게 치료를 포기하라니요. 저는 화가 나서 지영이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날 밤 김 간호사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김 간호사가 분노했어요. 어르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딸이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김 간호사의 반응을 보니 제가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일주일 후 성민이도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지, 형이랑 누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치료비도 많이 들고 아버지도 고생스러우실 텐데 자연스럽게 가시는 게 어떨까요? 막내 아들마저 이런 말을 하니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세 자식 모두 제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김 간호사와의 대화를 통해 제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의 진심을 정확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한 건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후 오랜 친구이자 가족 변호사인 한 변호사를 만났어요. 한 변호사는 55세로 저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제 모든 법적 업무를 처리해주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박 회장님,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안색이 좋지 않으시네요. 한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상황을 모두 설명해 주었어요. 암 진단을 받은 것과 자식들의 반응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한 변호사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자녀분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요? 믿을 수 없네요.
한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말했어요.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해 보고 싶다고요. 어떤 방법으로요? 한 변호사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제 계획을 설명했어요. 가짜 투자 실패 소식을 퍼뜨려서 재산이 모두 날아갔다고 발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자고 했어요. 한 변호사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가족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지금도 충분히 나쁜 상황인데 더 나빠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식들의 진심을 알고 싶어요. 결국 한 변호사가 제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도와드리겠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중국 사업에 거액을 투자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모든 재산을 잃었다는 가짜 소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빚까지 50억 정도 생겼다고 하기로 했어요. 한 변호사가 관련 서류들을 가짜로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먼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 큰일 났다. 급하게 집으로 와라. 민호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전화로는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1시간 후 민호가 급하게 집으로 왔어요. 수진이도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하얘지셨네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가 중국 사업에 투자했던 돈이 모두 날아갔다. 사기를 당한 것 같다. 민호와 수진이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사기요? 얼마나 투자하셨는데요? 수진이가 급하게 물어봤습니다. 50억 전부다. 그것도 모자라서 빚까지 50억 정도 생겼다. 제가 말하자 민호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그럼 우리가 받을 재산은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받을 재산은 없다. 오히려 빚만 남았다. 제 말에 수진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그동안 아버님 재산 생각해서 계획 다 세웠는데요. 우리 집도 팔고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수진이의 반응에서 그들의 본심이 드러났어요. 이미 제 재산을 자신들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민호도 당황했어요. 아버지, 정말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우리가 상속받을 재산이 정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고개를 저으니까 민호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빚까지 떠안아야 하는 건가요? 상속 포기해야겠네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에서는 아버지를 모실 수 없어요. 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정말 어이없네요. 우리가 그동안 아버님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결과라니요. 이제 우리가 아버님을 모실 이유가 없어졌네요. 빚쟁이를 모실 수는 없잖아요. 그날 저녁 지영이와 성민이에게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반응은 비슷했어요. 지영이는 아예 화를 냈어요. 아버지, 어떻게 그런 위험한 투자를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제 사업 확장 계획도 다 물거품이 됐어요. 아버지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성민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우리 각자 생활이 있는데 빚까지 떠안을 수는 없어요.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립학교 전학도 포기해야 하고요. 정말 실망스러워요.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완전히 확신했어요. 자식들에게 저는 오직 돈을 주는 존재일 뿐이었다는 걸요. 더 충격적인 것은 며칠 후 벌어진 일이었어요. 수진이가 혼자 집에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우리가 아버님을 더 이상 모실 수 없게 됐으니까 요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양원비도 우리가 낼 수 없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라고 말하다니요. 수진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님이 빚쟁이가 되셨으니까 저희랑은 연락도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빚쟁이들이 저희한테까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저희 연락처 버리시고요. 정말 비정한 말이었어요. 재산이 없어지니까 아예 관계를 끊자는 거였죠. 그날 밤 김 간호사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김 간호사는 너무 화가 났는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인데요. 돈이 없으면 부모님도 버리는 건가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김 간호사가 분노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담담했어요. 이제 확실해졌거든요. 자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에요. 그 후로 자식들의 연락이 뚝 끊어졌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가끔 집에 와서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가기는 했지만 저와는 대화조차 하지 않았어요. 마치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얼굴도 비치지 않았고 지영이는 사업 때문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했어요. 성민이는 가끔 안부 전화는 했지만 돈 얘기만 나오면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장 서운한 건 병원에 갈 때였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아무도 따라와 주지 않았습니다. 김 간호사가 함께 가주긴 했지만 자식들 중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어르신, 정말 너무해요. 아무리 돈 문제가 있어도 아버님이 아프신데 이럴 수 있나요? 김 간호사가 분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자식들에게 저는 돈을 주는 존재일 뿐이었다는 걸 확실히 알았거든요. 사랑이나 효심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던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어느 날 집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박정수 씨 댁 맞나요? 저는 채권 추심업체에서 나왔습니다. 빚 독촉을 하러 온 거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짜 설정인데 진짜 채권 추심업체가 올 리 없었거든요. 알고 보니 민호가 연출한 일이었어요. 진짜 배우를 고용해서 아버지를 더 절망에 빠뜨리려고 한 거였습니다. 민호는 이런 식으로 저를 괴롭혀서 빨리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며칠 후에는 수진이가 이사업체 직원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버님 집에 있는 비싼 물건들을 가져가려는 거였죠. 어차피 빚 때문에 압류될 거니까 미리 가져간다는 명목이었어요. 고급 그림들, 골동품들, 심지어 아내의 유품까지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막았지만 수진이는 냉정했어요. 아버님, 어차피 다 뺏길 거예요. 우리가 가져가는 게 낫죠. 나중에 경매로 나가면 헐값에 팔릴 거거든요. 지영이는 더 악랄했어요. 아버지 명의로 된 신용카드들을 모두 정지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은행 계좌도 동결시켰어요. 아버지가 돈을 쓸 수 없게 만든 거였죠. 아버지, 어차피 빚쟁이니까 신용카드 쓰시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성민이마저 저를 배신했어요. 제 휴대폰을 가져가서 연락처를 모두 삭제해 버렸습니다.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연락할 수 없게 만든 거였어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어요. 연락처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민이가 거짓말로 변명했습니다. 정말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이었어요. 저를 완전히 고립시켜서 절망에 빠뜨리려는 거였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제 장례식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민호의 전화 통화를 엿들었는데 장례식장 직원과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패키지로 예약하고 싶은데 할인 가능한가요? 3일장으로 간단히 치를 예정이고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부의금 받을 통장까지 만들어 놨더군요. 아버님 장례식 때 조의금 받을 계좌 미리 만들어 뒀어요. 요즘 부의금도 만만치 않거든요. 수진이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살아있는데도 이미 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유품 정리까지 시작했습니다. 제 서재에 있는 책들을 고물상에 팔고 옷들도 헌옷 수거함에 버렸어요. 저를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였죠. 그날 밤 김 간호사에게 이 모든 일을 털어놓았더니 김 간호사가 울었어요. 어르신,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부모님을 이렇게 대할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김 간호사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체념한 상태였어요. 이제 자식들의 정체를 완전히 알았으니까요. 그들에게 저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라 돈이었던 거예요. 며칠 후 한 변호사가 집에 왔어요. 회장님, 자녀분들 반응을 보니까 정말 실망스럽네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 변호사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진짜 유언장을 새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법적으로 최소한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기부하기로 결심했어요. 회장님,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분들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한 변호사가 걱정했지만 제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제 재산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쓰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유언장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전 재산을 고아원과 김 간호사에게 기부하기로 했어요. 자식들에게는 각각 100만 원씩만 남겼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서 최소한의 금액만 책정한 거였어요. 그런데 유언장을 작성하던 중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 변호사가 조사해 본 결과 자식들이 이미 제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놨다는 거였습니다. 회장님,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자녀분들이 회장님 모르게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총 3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한 변호사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자식들이 제가 죽기도 전에 이미 제 재산으로 돈을 빌려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알아보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민호는 고급 외제차를 샀고 지영이는 사업 확장에 썼으며 성민이는 강남에 오피스텔을 구입했더군요. 모두 제가 살아있는데도 이미 제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였어요.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제 재산이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쓰일 거라는 생각에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 변호사와 함께 법적으로 문제없는 유언장을 만들었어요. 회장님, 이 유언장대로 하면 자녀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건 각각 100만 원 뿐이에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한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것도 아까울 정도예요. 유언장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요. 부동산과 현금 등 모든 재산 중 30억은 제가 20년간 후원해온 고아원에, 15억은 김 간호사에게, 나머지 5억은 다른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각각 100만 원씩만 남겼어요. 김 간호사에게는 미리 알려주었어요. 김 간호사, 제가 유언장을 새로 썼는데 당신도 포함되어 있어요. 김 간호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한 것뿐인데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당신이 저를 진심으로 돌봐주었으니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고아원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에 써주세요. 김 간호사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르신,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자녀분들이 알면 어떻게 하세요? 저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어차피 자식들은 저를 이미 포기했거든요. 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연락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아요. 유언장을 작성한 후 한 달 정도 더 지났어요. 그동안 자식들로부터 연락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성민이가 안부 전화를 하기는 했지만 5분도 안 되어 끊었어요. 민호와 지영이는 아예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한 번 집에 왔는데 제가 아직 살아있는 게 신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님, 아직도 여기 계세요? 요양원은 알아보지 않으셨어요? 6개월이라고 하셨는데 벌써 4개월째잖아요. 수진이가 마치 귀찮다는 듯이 물어봤습니다. 저는 아직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다고 대답했어요. 수진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이제 여기 올 이유가 없잖아요.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차가운 말이었어요. 마치 제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자식들이 몰래 제 집을 부동산에 내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한 변호사가 알려준 정보였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어요. 자녀분들이 회장님 집을 매물로 내놨어요. 회장님 명의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한 변호사가 급하게 연락해 왔습니다. 알고 보니 지영이가 제 도장과 신분증을 훔쳐서 가짜 위임장을 만든 거였어요. 그리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법적 능력이 없다고 속인 거였습니다. 정말 교묘하고 악랄한 수법이었어요. 저는 즉시 부동산에 연락해서 매물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불러서 따졌어요. 너희들이 내 집을 팔려고 했다는 게 사실이냐? 제가 화를 내며 물어봤습니다. 지영이가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어차피 빚 때문에 경매로 나갈 집인데 미리 파는 게 낫잖아요.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고요. 민호도 거들었어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생각해서 하는 일이에요. 이런 큰 집에 혼자 사시는 것도 위험하고요. 수진이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님이 언제까지 여기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집값이라도 건져야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살아있는데 제 집을 팔려고 하다니요. 그것도 저를 치매 환자로 속여가면서요. 성민이는 그나마 미안해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결국은 형들 편이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해요. 아버지 혼자서는 이 큰 집 관리가 힘드시잖아요. 그날 밤 김 간호사에게 이 일을 말했더니 김 간호사가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어요. 어르신, 이건 사기죄에 해당해요. 자녀분들이라고 해서 용서할 일이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었어요. 며칠 후 한 변호사가 더 충격적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자녀분들이 회장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다고 진단서를 위조할 작정인 것 같아요. 한 변호사의 말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저를 정신병원에 가둬버리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완전히 무력해지고 자식들이 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되죠. 회장님, 이건 정말 위험해요. 빨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해요. 한 변호사가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변호사도 함께 자리했어요. 너희들에게 중요한 발표가 있다. 모두 앉아라. 자식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모였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내가 중국 사업에서 돈을 잃었다는 건 거짓말이었다. 재산은 그대로 있다. 자식들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변했어요. 거짓말이요? 그럼 재산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민호가 급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너희들은 이미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제가 말하자 자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영이가 당황하며 물어봤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말이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자식들이 얼마나 돈에만 관심이 있었는지, 제가 아플 때는 관심도 없으면서 재산 얘기만 했는지 모든 걸 지적했습니다. 수진이가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오해가 아니다. 증거가 다 있다. 한 변호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버님 모르게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 집을 팔려고 한 것, 심지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계획한 것까지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성민이가 울면서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미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는 이미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다. 너희들에게는 각각 100만 원씩만 남겼고 나머지는 모두 기부하기로 했다. 제 말에 자식들이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아버지,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지영이도 울면서 매달렸어요.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효도할게요. 수진이는 오히려 화를 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예요. 유언장이 무효라고 소송 걸 거예요. 하지만 한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박정수 어르신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하셨고 모든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의 제기를 하셔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성민이만 계속 눈물을 흘리며 빌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심했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너희들은 이미 기회를 다 써버렸다.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고 내 집을 팔려고 했으며 심지어 빨리 죽기를 바랐잖아. 그런 자식들에게 무슨 재산을 남겨주겠느냐. 자식들이 모두 절망에 빠졌어요. 특히 수진이는 완전히 정신을 잃은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시어머니 모시고 산 게 다 헛수고였네요. 정말 억울해요. 수진이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세요? 이미 재산 담보로 대출받은 돈은 어떻게 갚아요? 지영이는 사업이 망한다며 울부짖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은행 빚은 어떻게 갚으라고 하세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거든요. 그날 자식들이 모두 돌아간 후 김 간호사가 말했어요. 어르신,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필요 없어요. 어르신 재산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게 맞아요. 며칠 후 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자식들은 마지막까지도 유언장을 바꿔달라고 찾아왔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어르신, 혹시 자녀분들에게 연락드릴까요? 마지막 인사라도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어요. 어차피 올 사람들도 아니고 와봤자 또 재산 얘기나 할 텐데요. 그보다는 김 간호사와 조용히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정말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어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김 간호사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어르신의 뜻대로 모든 걸 전달해 드릴게요. 고아원 아이들도 어르신께 정말 감사해야 할 거예요. 김 간호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김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고마웠어요. 당신이 진짜 가족이었어요. 고아원 아이들도 잘 부탁해요. 그렇게 저는 김 간호사의 손을 잡고 평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 중 그 누구도 임종을 지키지 않았어요. 며칠 후 한 변호사가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장례식은 김 간호사가 주도해서 조촐하게 치렀어요. 자식들은 장례식에 와서도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언제 유언장을 공개하느냐고 한 변호사에게 계속 물어보더군요. 장례식이 끝난 후 일주일 뒤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공개가 있었습니다. 민호, 지영이, 성민이 그리고 수진이까지 모두 모였어요. 김 간호사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자식들은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혹시 아버지가 마지막에 마음을 바꿨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치며 읽기 시작했어요. 박정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 일체와 예금 등 모든 재산 중 30억 원을 희망고아원에 기부합니다. 한 변호사의 말에 자식들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15억 원을 간병인 김민정에게 증여합니다. 셋째, 5억 원을 기타 자선단체에 기부합니다. 넷째, 자녀들인 박민호, 박지영, 박성민에게는 각각 100만 원씩 상속합니다. 유언장 낭독이 끝나자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자식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정말 최종 유언장이에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바꾸신 건 없나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한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것이 최종 유언장입니다. 박정수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변경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영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를 완전히 속이신 거잖아요. 수진이도 화를 냈습니다. 법적으로 이의 제기하겠어요. 이런 유언장이 유효할 리 없어요. 한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이의를 제기하셔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아버님께서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하신 거니까요. 성민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김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르신께서 마지막에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김 간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께서 그러셨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고요.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은 진짜 가족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김 간호사의 말에 자식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어르신께서 20년 넘게 고아원을 후원해 오신 걸 아세요? 저도 그 고아원 출신이에요. 어르신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고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어요. 김 간호사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남을 도우며 사셨어요. 하지만 정작 가족들은 어르신을 돈으로만 봤죠. 어르신이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해 보세요. 며칠 후 고아원에서 감사 인사를 하러 왔어요. 30명의 아이들이 제 영정 앞에서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서 할아버지처럼 좋은 사람이 될게요. 아이들의 순수한 인사를 들으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간호사는 받은 돈으로 간병 전문 기관을 설립해서 혼자 사는 노인분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의 뜻을 이어받아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도와드릴게요. 김 간호사가 제 영정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100만 원씩 받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서로 원망하며 가족관계도 틀어져 버렸습니다. 민호는 재산담보대출 때문에 파산했고 지영이는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어요. 성민이만 그나마 후회하며 김 간호사를 찾아가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진이는 민호와 이혼하게 되었고 혼자 살며 제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 돈 때문에 가족을 저버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 거죠. 저는 이제 편안합니다. 제 재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고 진짜 가족이 누구였는지도 알았으니까요. 혈연보다 더 소중한 건 진심이었어요. 김 간호사처럼 저를 진심으로 돌봐준 사람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돈 앞에서 본성을 드러낸 자식들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준 김 간호사, 그리고 순수한 감사를 표현한 고아원 아이들 사이의 대비가 모든 걸 말해주었어요. 사랑받고 싶었던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였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였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